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미국에서 다시 그 은행 위기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그 배경이 결국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사점도 있고 지난번 세미나에서 얘기한 대로 여기에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그런 어떤 뭐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이게 이미 이제 파산을 했고 또 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뭐 예금이 또 인출되고 주가도 폭락하면서 간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큰 호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주가가 오르다가 또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또 국채 가격이 어떻게 보면 하락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국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도 국채 가격이 하락한 상태지요. 왜냐하면 지난해 10월부터 국채를 본격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으니까 지난해 10월경이 이제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 했죠. 정시에서도.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포유 환율 연구소가 시장금리 안정을 그 근거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할 때 약 한 99% 경제 전문가와 정권시장 이해관계자들은 주가 대폭락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했고 문제는 이제 경기가 침체가 안 오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면 연말까지는 인하 없다고 하면서 그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위기에 직면했고 또 은행이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인식한 예금자들이 그 금리 그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뱅크런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금리 장사하는 은행이 금리에 대한 예보적으로 파산했거나 또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좀 아이러니한데 금리 장사를 통해서 성장 발전하는 은행이 금리 결정 원리를 몰라가지고 결국은 파산했거나 위기에 직면한 사례라는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시사점이 크고 한국에서도 뭐 금리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 중에 금리 결정 원리 제대로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 중심으로 뭐 얘기를 하고 기준금리에 근거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 전망도 안 되고 또 은행은 금리 전망이 안 되니까 또 국채를 많이 보유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파산으로 이어졌는데 뭐 국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뭐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은행들이 국채를 과다 보유한 배경은 뭐냐? 한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첫 번째 얘기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2022년 하반기 이후에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그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했단 말이죠. 금년 1분기가 되면 90% 이상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난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 안정되잖아요. 또 물가가 안정되면 장기금리가 내리죠. 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고 여기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장기채 보유를 늘린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가 뭐 전혀 조짐이 보이지 않자 3분기에도 2.3% 성장, 4분기에도 2.8% 성장, 금년 1분기에도 이제 뭐 오늘 저녁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1분기 성장률 발표하겠지만은 속보치죠. 포유 환율 연구소가 뭐 추정하기로는 한 2.7%는 오는 거 아니냐 이래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를 너무 기정사실화한 것이 국채를 과다하게 보유한 이유이면서 또 장기채를 보유한 이유다. 그 결과 은행이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다른 국채 과다 보유 배경은 연준 정책에 대한 불신이에요. 연준은 계속해서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채권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하고 연준이 연내 뭐 3분기까지는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정책을 불신한 것도 뭐 일종의 국채 과다한 배경이기도 하지요.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 없다라고 하는데 은행은 뭐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09년 이후 초금리 정책이 지속됐어요.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 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2020년에도 그랬죠. 코로나 사태 확산될 무렵에 또 금리를 인하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은행들이 그 과거 경험치를 바탕으로 그 국채가 최고다 그런 것을 이제 느낀 거죠. 그런데 그 2009년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됐단 말이죠. 2021년까지. 그렇지만 이제 2022년 환경은 2021년 뭐 하반기부터인데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것도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또 이 임금 인상이 그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는 것도 그 간과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단정한 것도 그 물가 상승 원인을 몰랐던 거죠. 즉, 그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소비 여력이 생기면 경기 침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 임금 인상 때문에 물가가 안정된다면 그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단 말이죠. 즉 물가와 그 GDP 관계는 뭐 곡선이 그 상관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그 물가 상승 원인이 임금 인상에 있다면 총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뭐 경제학을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뭐 제가 이 짧은 방송 시간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과 뭐 대화를 뭐 지난번 강의처럼 이 경제 성장을 가지고 뭐 성장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가지고 2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하튼 경제학자들도 잘 몰랐고, 물가 상승 원인이 임금 인상에 있고, 임금이 상승하면 어떻습니까? 소비 여력이 생기고, 소비 여력이 생기면 경기 침체를 지연시킨다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 이론인데, 그 물가가 상승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그 이론은 암기를 했는데, 물가 상승 원인이 임금 인상이라면 또 고용 증가라면 경기 침체는 오히려 지연되거나 경기가 오히려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경제 전문가와 경제학자들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그러니까 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은행들도 국채를 과다하게 보유한 배경이 아니냐. 문제는 이제 시사점인데,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거예요. 그래서 5월에 0.25% 인상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최근에 은행 위기를 자꾸 확산하는 그 세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 기준금리 인상을 막고자 하는 세력도 있고, 또 JP 모간처럼 자꾸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돈이 국채시장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또 국채시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행 건전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런 세력들이 자꾸 그 미국 은행들 도산 얘기를 과장하고, 또 연준 기준금리 인상 그 시기가 5월에 임박하니까 또 이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하게 하거나, 또 아니면 소폭하고 동결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인데, 은행 위기는 돈 흐름을 국채 시장으로 이동시키죠. 왜냐하면 은행이 불안하니까. 앞에서 포유환율연구소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 증시에 이것이 은행 위기라는 그 말 자체는 악재인데, 또 금리가 안정되니까 또 증시의 호재로도 작용하지요. 그래서 간밤에 나스닥이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계 기업들,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일어나죠. 또 대출도 애로가 생기죠. 은행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불이익을 받는 또 집단이 있죠. 그래서 증시가 대형은행은 호재고, 그 다음에 지방은행은 악재고, 또 나스닥 중에서도 건전한 기업에는 또 호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양극화 현상도 생기고, 또 이해관계자들은 또 이 위기를 은행 위기죠, 과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도 채권시장도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거죠. 나아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시 작전 세력이 바로 해요. 아마 지난해 10월 이후에 작전 세력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삼천리, 그 다음에 대성홀딩스, 그 다음에 서울가스, 이런 그 몇몇 종목들 있잖아요. 별로 호재도 없고 그렇다고 큰 악재도 없는데, 그런 아주 규모도 지금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에 있으면서, 그리고 자본공 규모도 작고, 또 대주주 지분이 많은 이런 것을 대상으로 작전 세력이 바로 하지요. 최근에는 그 테마라는 이름으로 또 2차전지 관련 업종 중에서 적자 기업을 마치 엄청난 기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작전 중에 하나다. 하여튼 이런 것을 이용해가 작전 세력도 바로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또 사람들이 많죠. 최근에 삼천리, 대성홀딩스는 3일 연속 하한가 치어버리니까 고점 대비 한 70% 내지 80% 내리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작전 세력은 돈을 벌었는지 몰라도 다수 그 주가 상승 흐름을 보고, 즉 차트를 보고 뛰어든 투자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또 작전 세력과 직접 관련된 사람은 벗어났지만은 작전 세력에 돈을 일부 주고 나머지 돈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나 신용을 쓰는 사람은 이제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서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요. 여하튼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국채에 대한 이해 제대로 해야 되고, 시장금리 결정 원리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가와 그 다음에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 그 상승 자체만 강조하고 금리 인상 그 자체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준금리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도 희생자가 많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금리 결정 원리는 알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또 경제 전문가나 그 다음에 금리 전문가도, 정권 전문가도 금리 결정 원리는 알고, 즉 시장금리 결정 원리는 알고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고 경제 전문가로 활동해야 국민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